1992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 여교사가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 결론 내렸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어느 날, 우체국 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한윤정, 1992년. 죽은 사람이 보낸 편지가 2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교감은 편지를 읽고 단 하루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체 그 편지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날 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왜 하나둘 사라져가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2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2년 여름, 강릉의 바닷바람은 유난히 짙었습니다. 해변 근처에 자리한 강릉여자중학교는 방학을 며칠 앞두고 있었고 복도마다 학생들의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3층 끝 교실, 국어를 가르치는 윤정은 칠판에 분필로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다녔고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학생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별 편지 쓰기.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글로 남겨보세요.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윤정은 교탁 앞에 서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글로 남겨야 오래간다고 믿어요.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글은 남아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구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글을 쓸 날이 올 거예요. 교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작별 편지라는 게 좀 무섭지 않아요?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윤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고 파도는 쉼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별은 언제나 준비 없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미리 마음을 정리해두는 거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정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 한 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 역시 무언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고 봉투에는 수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감 박우석 선생님 비하. 윤정은 편지를 접어 봉투 안에 넣고 그것을 가방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육교사인 이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6살의 도연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아, 또 그 편지 쓰고 있었어? 도연은 윤정의 책상 가까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윤정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지만 그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도연은 윤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며시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볼지도 모르잖아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넌 참 이상한 여자야. 왜 자꾸 끝을 준비하는 말만 하는 거야? 윤정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끝은 언제나 갑자기 오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게 되죠. 도연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요즘 내가 이상해.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윤정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학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행정실에는 교감 박우석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석은 근엄한 인상에 회색 양복을 즐겨 입었고 학교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윤정은 문을 두드렸고 우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 선생, 무슨 일인가?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말할 일은 아닌 것 같군. 나중에 따로 보세.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정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고 그 길목에서 다시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저녁이 되자 학교는 고요해졌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아 교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금고는 학교의 중요한 서류와 현금을 보관하는 곳이었고 교감과 교장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며칠 전 우연히 교감의 책상 서랍에서 복사된 열쇠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을 몰래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자신이 쓴 편지와 함께 몇 장의 서류를 넣었습니다. 서류에는 학교 회계장부의 사본과 이상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금고를 닫고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섰고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윤정은 해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릉 해변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육지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바다를 순간순간 밝혔습니다. 학교 숙직실에 남아있던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작은 집에서 이 폭우를 견디고 있을 것이고 요즘 그녀의 불안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우산을 챙겨 들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시야를 가렸고 그는 거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정의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해변과 가까운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정아, 윤정아. 도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도연은 다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그녀가 학교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은 열려 있었고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뛰어올라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금고 앞에 누군가 서 있던 흔적처럼 바닥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우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이른 아침 산책을 하던 주민 한 명이 모래사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구두 한 짝이 파도에 씻겨 모래 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두 안쪽에 적힌 작은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한윤정.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릉여자중학교의 국어교사 윤정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교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윤정의 집과 학교를 조사했고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밤 윤정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살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밤, 윤정은 혼자 해변으로 나가 바다에 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윤정이 그럴 리 없다고, 그녀는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학교로 돌아와 교감 바구석을 찾아갔습니다. 우석은 교장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도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연 선생, 무슨 일인가? 도연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그날 밤 학교에 누가 들어왔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윤정 선생님이 그냥 사라질 리가 없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석은 침착하게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습니다. 이도연 씨, 이성 좀 챙기시오. 경찰도 조사를 마쳤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소. 자네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석의 냉담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윤정을 추모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을 그리워했고 교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운동장 한쪽 구석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윤정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윤정의 개인 물품들은 학교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도연은 몰래 창고에 들어가 그녀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책, 노트, 필기도구,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기지 않았을 리 없다고 확신했지만 어디에도 그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허탈함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빈자리는 새로운 교사로 채워졌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학교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복도를 걸을 때마다 윤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교실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교감 우석은 그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자네에게도 새 출발이 필요하겠지. 도연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는 강릉을 벗어나지 못하고 해변 근처의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윤정을 생각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고 그 소리는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도연은 그날 밤의 진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12년 가을, 강릉의 작은 우체국에는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 선미는 36살의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이곳에서 근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창고에서 업무를 보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방에는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고 선미는 오래된 우편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니 10년 전, 20년 전의 편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한 장씩 편지를 꺼내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사를 가서 찾을 수 없는 수신인, 잘못 적힌 주소, 또는 발신인 불명으로 반송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속해서 편지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낡고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수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릉여자중학교 교감 박우석 선생님 비하, 발신인 한윤정, 1992년 7월. 선미는 깜짝 놀라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윤정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강릉여자중학교 출신이었고 그녀가 중학교 2학년이던 1992년, 바로 그 여름에 국어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한윤정이었습니다. 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은 그해 여름 실종되었고 바다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낸 편지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편지를 들고 우체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우체국장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고 이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편지 좀 보세요. 1992년에 발송된 건데 그동안 배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우체국장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당시 폭우 때문에 우편물이 뒤섞였던 때군. 아마 그때 분실되었다가 창고 구석에 묻혀 있었던 모양이야. 우체국장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릉여자중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교감실 주소도 유효했습니다. 이 편지는 배달해야겠어.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편지는 편지니까. 선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발신인이신 한윤정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신인인 박우석 교감 선생님도 지금은 퇴임하셨을 텐데요. 우체국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편지는 주인에게 돌아가야 해. 현재 주소로 배달해보자고. 다음 날, 선미는 직접 그 편지를 들고 배달에 나섰습니다. 강릉여자중학교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교문을 들어서자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선미는 행정실을 찾아가 박우석 전 교감의 현재 주소를 물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박우석은 퇴임 후 강릉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미는 그 주소를 메모하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오후가 되어 선미는 박우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3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조용했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박우석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선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온 편지가 있어서 직접 배달해드리러 왔어요. 박우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문틈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선미는 그의 반응에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우석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소. 그냥 오래된 일이 생각나서 그렇소. 그는 문을 닫으려 했고 선미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선미는 계단을 내려오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우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의 폭우, 윤정의 목소리, 그리고 바다. 그는 손을 떨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날 밤 누가 학교 금고를 열었는지. 박우석은 편지를 읽고 난 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휴대전화를 겨우 잡아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고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우석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며칠 후 선미는 우체국에서 일하던 중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우석이 심장마비로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배달한 편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박우석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선미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우석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만에 배달된 편지, 그 편지가 담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박우석은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선미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도연. 당시 체육교사였던 그는 윤정 선생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이도연을 찾기 위해 학교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한 동창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강릉을 떠나지 못하고 해변 근처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미는 주소를 받아 적고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고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선미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고 한참 후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도연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누구시죠? 선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김선미예요. 1992년에 강릉여중 2학년이었던 학생이에요. 도연은 잠시 선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선미. 기억나는군요. 들어오세요.
선미는 도연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간소했고 창밖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도연은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선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복사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윤정이 보낸 편지 봉투의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에 대해 아시나요? 한윤정 선생님이 1992년에 보낸 편지인데 20년 만에 우체국에서 발견되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윤정이가 쓴 편지인가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박우석 전 교감 선생님께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으신 후 박우석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참 후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이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자살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선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윤정이는 그날 오후부터 이상했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고 제게 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날 밤 누가 학교 금고를 열었는지 말이에요. 도연은 깜짝 놀라 선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금고요? 학교 금고 말인가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고라면 학교 회계 서류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에요. 혹시 윤정이가 그 안에 무언가를 숨겨둔 걸까요? 도연은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문득 무언가 떠올린 듯 선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무렵 학교에서 회계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었죠. 학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윤정이는 그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학생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말했었어요. 선미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윤정이가 그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걸 금고에 숨겼다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누군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윤정이를 막으려 했을지도 몰라요. 선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에 가서 금고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는 이미 오래전에 교체되었을 거예요. 20년이나 지났는걸요. 하지만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학교 행정실에 가면 옛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도연과 선미는 함께 강릉여자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20년 만에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문을 지나며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추억과 슬픔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행정실로 들어가자 행정실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연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1992년도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과거 서류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보관실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과 선미는 1992년이라고 표시된 상자를 찾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행정 서류와 회계장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부 사이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메모지에는 윤정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6월 체육관 증축 예산 2천만 원, 실제 사용액 800만 원, 차액 1200만 원 행방불명, 증거 서류는 금고에 보관.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윤정이가 발견한 증거였구나. 선미는 메모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12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금액이면 당시로선 엄청난 돈이에요. 누군가 횡령했다는 뜻이죠. 도연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박우석을 만나야 해요. 그가 깨어나면 진실을 물어봐야 합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우석은 새벽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몇 시간 후 심장이 다시 멈췄고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우석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몇몇 옛 동료들과 이웃 주민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영정 앞에 서서 묵념을 올렸지만 가슴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선미는 도연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지만 한 모금도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우석의 유품을 조사해봐야 해요. 그가 남긴 것들 중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박우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우석은 홀로 살았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유품 정리는 구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구청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유품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도연과 선미는 함께 박우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교육 관련 서적들과 낡은 앨범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책장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 장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책장 뒤편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뚜껑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랍을 뒤져 열쇠를 찾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일기장 한 권,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먼저 사진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우석과 윤정,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 속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교직원 모임 박우석, 한윤정, 이정우. 도연은 손에 든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정우. 그 이름은 도연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미는 도연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제 동생이에요. 이정우는 제 친동생입니다. 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분이요? 그런데 왜 이 사진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정우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학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는걸요. 그런데 왜 윤정이와 박우석과 함께 사진을 찍었을까요? 도연은 상자 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은 박우석의 것이었고 1992년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7월 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오늘 한윤정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회계장부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네 일이 밝혀지면 나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녀를 설득해야 한다. 도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7월 16일. 윤정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를 금고에 넣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막아야 한다. 정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도연의 동생이니 윤정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동생 정우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7월 17일. 폭우가 내렸다. 윤정은 밤늦게 학교로 왔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정우도 함께 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사고가 일어났다. 내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다 그녀가 뒤로 넘어졌고 열려있던 창문으로
나는 그녀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정우는 나를 말렸다. 이미 늦었다고. 우리는 그녀의 신발을 해변에 두고 왔다. 자살로 보이게 하기 위해 도연은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랬던 거야. 내가 윤정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선미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동생을 찾아야 해요. 정우를 만나야 합니다. 도연은 집을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이정우는 도연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갑자기 강릉을 떠났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우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몇 군데 전화를 돌렸고 마침내 정우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정우는 강릉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한적했고 정우의 집은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낡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도연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그는 형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정우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랬던 거지? 윤정이를 죽인 게 너였어?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그저 형을 도우려 했을 뿐이야. 박우석이 나를 불렀고 윤정 선생님을 설득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어. 나는 겁이 났어. 그래서 도망쳤어. 도연은 정우를 밀쳤고 정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진실을 몰랐어. 내가 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는 흔들렸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정우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나 주먹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동생이었고 20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하게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꿔. 윤정 선생님이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눈에 선해. 그분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 나는 형을 도우려 했을 뿐이야. 박우석이 형과 윤정 선생님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를 불렀던 거야. 형이 동생이니까 윤정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대. 도연은 정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우석이 나한테 전화했어. 급한 일이니 학교로 와달라고 했지. 나는 형한테 말하지 않고 학교로 갔어. 행정실에 도착했을 때 박우석과 윤정 선생님이 대치하고 있었어. 윤정 선생님은 단호했어.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지. 박우석은 애원했어. 학교가 망하면 학생들도 피해를 본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이야.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 그분은 말했어. 잘못은 덮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한다고. 그래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분을 설득하려고 했어. 형 생각 좀 해보라고. 형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아냐고 물었지. 윤정 선생님은 나를 보며 슬픈 눈으로 말했어. 정우 씨, 도연 씨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니까요.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박우석이 윤정 선생님한테 다가갔어. 그는 그분의 팔을 잡으려 했어. 윤정 선생님은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균형을 잃었어. 열려있던 창문 쪽으로 넘어갔어. 나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 그분은 그대로 창밖으로 떨어졌어. 비명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나와 박우석은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하지만 그분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우석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 하지만 나는 겁이 났어. 사고였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받을 게 뻔했어. 박우석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 그는 자살로 위장하자고 했어. 우리는 윤정 선생님의 신발 한 짝을 해변에 두고 왔어. 폭우가 모든 흔적을 지워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강릉을 떠났어. 형한테 말도 하지 않고. 도연은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흙먼지가 일었고 그의 손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정우는 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넌 20년 동안 여기 숨어 지냈던 거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형한테 말할 수 없었어. 형이 윤정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그분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걸 알면 형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도연은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정우가 뒤따라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형,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연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그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정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도연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파도가 닿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혔고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래가 젖어들었고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미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찾아 해변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20년 동안 나는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진실은 이렇게 잔인한 거였어요. 선미는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고 하늘의 붉은 빛은 서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선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윤정이가 남긴 편지를 찾아야 해요. 그 편지 안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박우석이 받은 편지는 단 한 줄뿐이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분명 더 많은 것을 남겼을 거예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체국에 다시 가보죠. 혹시 다른 편지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도연과 선미는 다시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선미는 창고를 샅샅이 뒤졌고 도연은 옛배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선미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여기 뭔가 있어요. 도연이 다가가자 선미는 오래된 우편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우편함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에게 2012년에 전해주세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윤정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20년 후에 전달되도록 예정된 편지였던 것입니다. 도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윤정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정의 글씨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또렷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저는 지금 1992년 7월 16일 밤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학교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졌고 그 돈은 박우석 교감 선생님과 관련이 있었어요.
저는 증거를 모았고 금고에 보관했어요. 내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두려워요. 박우석 선생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도연은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 느꼈을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는 당신의 정의로움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려고 애썼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 당신을 보며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요. 도연은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내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더 읽어드릴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는 편지를 받아들고 이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만약 진실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냥 덮어두세요.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다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당신이 바다를 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제가 믿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정이었어요. 그 정의를 잃지 말아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선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선미 씨, 이제 끝을 내야 해요. 윤정이가 원했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가야 해요. 박우석의 일기와 윤정이의 편지, 그리고 정의 증언.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선미는 도연을 따라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강릉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도연은 민원실로 들어가 담당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50대 중반의 형사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형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992년 한윤정의 실종 사건, 박우석의 일기, 그리고 윤정이 남긴 편지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증거 자료들을 꺼내 보이자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자살로 종결되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처벌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해요. 윤정이가 자살한 게 아니라는 것, 그녀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 그것만 알려지면 됩니다. 형사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이정우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도연은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우한테 가야 해요. 형사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선미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선미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윤정 선생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고 다시 정우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도연은 정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어제와 똑같이 조용했고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어. 2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윤정 선생님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형한테도 윤정 선생님한테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나는 바다로 갈 거야. 그곳에서 윤정 선생님을 만나면 무릎 꿇고 사죄할게. 형, 부디 나를 잊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정우. 도연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해변으로 달렸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하늘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해변에 도착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을 달리며 정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만이 거칠게 밀려왔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도연은 파도가 닿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돌아와. 하지만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모래를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파도는 그의 발을 적셨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빗속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윤정이를 잃은 그날처럼 그는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해안경비대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도연을 부축해 일으켰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정우에 대해 말했고 경비대는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 정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해변에 남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빗속에서 그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고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지만 바다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해변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민박집 문을 닫고 오직 바다와 마주하는 시간만을 보냈습니다. 선미는 매일 도연을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함께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미는 우체국으로 출근하기 전 해변에 들렀습니다. 파도는 평소보다 잔잔했고 모래사장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파도가 밀려온 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래 위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금반지였습니다. 반지는 녹슬고 흠집이 많았지만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반지를 햇빛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YJNDH 1992점. 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YJ는 윤정, DH는 도연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윤정과 도연이 함께 간직했던 반지였던 것입니다. 선미는 반지를 소중히 손에 쥐고 도연의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발견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려 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미는 손을 펴서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윤정이의 반지예요. 우리가 함께 맞춘 반지였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윤정아, 내가 돌려준 거니?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미는 거실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또 다른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반지를 꺼내 윤정의 반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반지는 서로를 비추며 빛났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이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의 관계는 숨겨져야만 했죠. 우리는 방학이 끝나면 함께 학교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 반지는 그 약속의 증표였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떠나기 전에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녀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미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윤정 선생님은 선생님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선생님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을 찾으려 애썼잖아요. 그게 바로 윤정 선생님이 사랑했던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선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윤정 선생님의 제자였으니까요.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며칠 후 경찰은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윤정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였으며
박우석과 이정우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했지만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주목했고 윤정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강릉여자중학교에서는 윤정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교사 한윤정을 기리며 도연은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추모비 앞에 서서 윤정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묵념을 올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원했던 정의가 이루어졌어.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윤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도연은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머물렀던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선미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실 건가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곳은 제게 슬픔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윤정이가 원했던 것처럼요. 도연은 책상 위에 윤정의 편지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두 교사가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도연의 가슴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반지 2개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윤정은 언제나 그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민박집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짐을 싣고 차에 올랐습니다. 선미와 몇몇 이웃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내리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든 행복하세요. 윤정 선생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선미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해변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푸르고 평온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햇살은 반짝이며 물결 위를 춤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잠시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목에 건 주머니를 꺼내 반지를 만졌습니다. 윤정아, 나는 이제 떠나. 하지만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가 중얼거리자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도연은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윤정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정우를 잃었지만 도연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윤정이 원했던 일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